안녕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치유입니다. 오늘은 4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그로 인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올바른 탄수화물 섭취법까지 폭넓게 설명된 책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미나미 기요타카는 먹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식품 첨가물,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며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유독 밀가루를 많이 섭취한 날 몸이 간지럽고 불편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을 통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설탕, 흰쌀, 흰 밀가루 등 흔히 접하는 삼백식품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인공 감미료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숨겨진 문제점까지 이 책은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삼백식품.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너무나도 흔하게 있어서 당연하게 먹고는 있지만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삼백식품, 즉 흰쌀, 흰 밀가루 등의 정제된 탄수화물과 흰 설탕이다. 이것들은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열량은 있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빈열량이라고도 불린다. 알코올도 빈열량의 일종이다. 그런데 빈열량이라는 말을 연소 후 찌꺼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빈이란 말은 말 그대로 중요한 영양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텅 비었다라는 의미로 신체에 당연히 좋지 않다. 빈 열량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직 열량만을 가지고 있는 빈 열량은 포도당으로 분해된 뒤 신체에 흡수되어 혈당치를 올린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영양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빈 열량 식품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품에서 섭취한 영양소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혈당치를 급격히 높일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낭비하게 된다. 이러한 단순 탄수화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뇨병의 제3의 원인인 크롬 부족으로 이어진다. 포도당이 언제든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포도당이 무조건적으로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포에는 일종의 문이 달려 있다. 이 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크롬이라는 미네랄이다. 예를 들자면 섭취한 흰 설탕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탕에는 들어있지 않은 크롬을 사용한다. 그런데 다른 식품을 통해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롬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넘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가득한 포도당은 썩기 시작한다.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신체에서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양이 현저히 많을 때 당뇨병이라고 한다. 사실 쌀이나 밀가루 등의 곡물을 정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롬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쳐 흰쌀이나 흰 밀가루가 되면 크롬은 물론 다른 영양소도 거의 유실된 빈 열량의 단순 탄수화물로 바뀌고 만다. 단순 탄수화물이 된 곡류는 체내에서 흰 설탕과 동일한 작용을 일으키므로 이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우울증과 저혈당의 미묘한 관계. 삼백식품을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삼백식품은 소화가 빨라 단시간에 급격하게 흡수되므로 먹자마자 혈당치가 올라간다. 어째서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안 되는 걸까?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의 연속이었다. 식량이 풍부하지 않아 늘 굶주림과 싸웠던 인류가 곡물을 정제해 먹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상에서 흰 설탕을 자주 먹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오랜 세월 동안 혈당치가 순식간에 오르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우리 인체는 이렇게 사치스러운 상태에 익숙하지가 않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혈당치가 급격히 올랐을 경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치를 낮춘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긴급 조치에 불과하다. 인슐린은 본래 이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혈당치가 가파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다급하게 분비되어 다시 혈당치는 급격히 낮아진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시스템이 아니므로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때때로 혈당치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곤 한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간 상태가 지속되면 심박과 호흡 모두 정지되어 죽음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시 황급히 혈당치를 높이려고 한다. 이때 몸을 지키기 위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신 피질에서 분비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장 기관은 췌장이다. 췌장은 다른 장기가 내분비나 외분비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에 비해 유일하게 양쪽의 기능을 모두 가진 특수한 장기다. 혈액 속으로 인슐린을 비롯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내분비 작용이고 십이지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은 외분비 작용이다. 몸 안에서 이 양쪽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오직 췌장뿐이다. 혈당치가 완만히 올라가면 인슐린도 조금씩 분비되는데 급격히 올라가면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 결과 혈당치는 과도하게 낮아지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리려는 작용이 시작된다. 이 상반되는 작용이 반복되면 혈당치가 가파르게 오르내리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감정은 제어하기 어려워진다.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뚝 떨어진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는 우울증 상태와 같다. 나아가 저혈당일 때 반드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은 정신 상태를 조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조란 감정이 유쾌해지고 자기 확신이 넘치며 주의가 산만하고 침착성이 없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불안 또는 공포를 증폭하는 작용도 한다. 요즘 우울증 진단을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질환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오히려 흰 설탕이나 밀가루의 과잉 섭취로 인한 저혈당 또는 아연 부족 또는 그 두 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음식 탓으로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릴 때 일어나는 감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최근 감정이 잘 제어되지 않아 발생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가. 이해하기 어려운 흉악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먹을거리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음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식을 줄 모르는 삼백식품의 인기. 이토록 위험한데도 혈당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상품은 세상에 넘쳐난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이 TV나 신문에 노출되면 광고를 보는 소비자는 무의식 중에 해당 상품을 신뢰하게 된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것이 언론 매체 광고의 함정이다. TV 요리 방송이나 요리책의 레시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설탕을 조미료로 사용한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는 찾기 어렵다.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할 재료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섭취하려고 든다.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좋은 식재료로 제대로 요리하면 술 하나로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맛술조차 사용할 필요가 없다. WHO에서도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하루의 당류 섭취량을 전체 섭취 열량의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평균 1800에서 22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하는데 계산 편의상 2000칼로리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5%는 100칼로리가 된다. 캔커피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의 열량이 대개 평균 100칼로리로다. 스포츠 음료는 캔커피보다 좀 더 높다. 생과일즙이 들어있지 않은 페트병 주스 혹은 캔 주스에는 그 열량이 더 높아서 1리터당 각설당 2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 캔커피의 6, 7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가운데 하나만 마셔도 WHO의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긴다. 일하는 틈틈이 피로를 푼다고 들이키는 음료 한 캔이 혈당치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감정을 크게 흔들어 심한 기복을 만드는 원인이다. 만일 여기에 초콜릿이나 쿠키까지 곁들여 먹는다면 설탕의 섭취량은 더욱 증가한다. 일본인 5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 또는 그 예비군이라는 사실과 커다란 연관성이 있다. 한국은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당류 섭취량이 1998년 7.3g에서 2014년 11.9g으로 증가했으며 당류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 양도 1998년 26.8칼로리에서 2014년 43.3칼로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다행히도 섭취 권고 기준 이내였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0에서 2012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음료, 빵, 과자, 떡,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유아 및 청소년의 경우 권고 기준을 넘었다. 요즘은 회사 건물 안에 음료 자동 판매기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몇 걸음만 걸어가도 곳곳에 편의점이 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청량음료가 보란듯이 진열되어 있다.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시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만두자. 광고에 낚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긍정적인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행동한 결과 신체는 병들고 인생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자.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빈곤한 나라에서 당분 과잉 섭취로 더 많이 죽는다. 미국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가 2010년에 발표한 세계 질병 원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분을 포함한 음료의 과잉 섭취를 원인으로 한 당뇨병 사망 사례가 세계적으로 13만 3천 명,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4만 4천 명, 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6천 명이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78%는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했다. 결국 빈곤한 나라일수록 당분이 든 음료의 과잉 섭취를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에서도 상대적 빈곤층이 꾸준하게 확대되어 16%를 넘어섰다.
사회가 크게 양극화되는 현상도 빈곤층이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하튼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언젠가 저소득 국가나 중소득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분이 든 음료를 계속 섭취했다가는 이 보고서의 데이터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당분이 든 음료의 영향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큰 것인가? 이유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대신 설탕만 대량으로 섭취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쥐 실험에서 설탕의 과잉 섭취가 의존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쥐에게 인위적으로 설탕을 대량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뒤 설탕을 일정 기간 공급하지 않다가 다시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설탕을 끊었다가 다시 공급하자 쥐는 설탕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설탕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복 상태의 쥐에게 많은 양의 설탕을 먹이자 뇌 안에서 코카인이나 모르핀, 니코틴과 같은 의존성 약물에 반응할 때와 똑같은 신경화학 반응이 나타났다. 그 뒤로 설탕의 섭취량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설탕의 공급을 끊자 쥐가 알코올을 갈구하고 알코올 섭취량을 점점 늘린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결국 설탕을 다량 섭취함으로 인해 뇌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참고할 만하다. 힘든 일을 한 뒤에 지친 뇌를 달래기 위해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있다.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므로 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에 포도당을 보충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초콜릿이나 청량 음료를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져서 신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싶을 때 완만한 속도로 흡수될 수 있도록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콜릿을 허겁지겁 먹거나 캔커피 또는 캔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설탕이 당기면 비타민 C의 부족. 만일 우리 몸이 설탕을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구조라면 당연히 먹어줘야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설탕은 인간에게 필수 식품이 아니다. 설탕이 결핍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단 것이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는 대부분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설탕이 없었던 오랜 옛날부터 설탕이 남아도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신체 작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태고적 그대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태고적 인간은 비타민C가 결핍되면 주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 그것을 보충해왔다. 단 것을 먹으면 비타민C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회로가 체내에 완비되어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저절로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단 것이라고 해봤자 잘 익은 과일 정도밖에 없었다. 단 것이 먹고 싶은 욕구는 그 옛날부터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한 달콤한 과일에 대한 욕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단 것이 먹고 싶어질 때 공복의 과일을 섭취해주면 그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과일이 아니더라도 생채소든 감자든 비타민C만 제대로 보충하면 욕구는 대개 잦아든다. 열량 제로의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정상적인 욕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칼로리 없는 단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글로벌 대기업의 발상이다. 그들은 지금 먹을거리를 자연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연구자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요리를 배운 경험이 없고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는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서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공 감미료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분해, 흡수, 대사, 배설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소화되고 분해된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대사 과정을 거쳐 신체의 기능 유지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물질은 몸 밖으로 배설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먹는 한 반드시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이 과정을 단축해버린다. 예를 들어 청량음료의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등은 체내에서 소화도 되지 않고 대사도 되지 않는다.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아 열량은 내지 않지만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 또한 칼로리가 없더라도 혀에서 단맛을 느끼면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체내 대사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런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배설도 되지 않고 있다가 이윽고 간장, 신장 같은 장기에 축적된다.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물질이 쌓이기만 해 간장, 신장 등의 장기 기능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인공 감미료가 대사되지 않는 이유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량이 없다. 열량 제로란 그런 의미다. 그 밖에 자주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로 아스파탐이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이 약 200배로 단맛이 나며 질감도 설탕과 비슷하다. 1g당 열량은 설탕과 같지만 설탕이 200분의 1의 사용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칼로리의 감미료 또는 열량 제로 설탕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스틱형의 작은 종이봉투에 포장되어 카페나 호텔에 비치되어 있다. 서비스와 직원의 품행이 뛰어난 호텔에 이런 것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와 달리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된다. 그 분해 과정에서 메틸 알코올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체에 흡수된다. 일본의 종전 직전 메틸을 함유한 저가의 술이 시중에 나돌았는데 이것을 많이 마신 사람이 죽거나 실명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렇게 독극물로 지정된 물질이 아스파탐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섭취량이 적으면 괜찮다고 안심할 만한 물질이 결코 아니다. 아스파탐은 뇌에도 위험하고 뇌종양, 백혈병 등 암과의 관련성도 상당히 의심된다. 요즘 열량 제로의 인공 감미료는 드링크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사용된다. 열량이 극단적으로 낮은 요리라고 하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먹거나 마시는 일에 있어 열량 중심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열량 제로는 아니지만 역시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문제가 제기되는 감미료로 액상과당이라는 것이 있다. 일명 이성질화당, 과당, 포도당, 액당, 포도당, 과당, 액당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두 거의 같은 것을 가리킨다. 값이 싸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진열된 달콤한 식품이나 반찬,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아이스커피나 아이스티에 넣는 시럽의 대부분이 액상과당, 즉 고과당 시럽이다. 고과당 시럽의 원재료는 옥수수다. 천연 식물을 원료로 해 만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원료인 옥수수가 대부분 유전자 병형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당류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혈당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비만이나 당뇨병 문제에 책임이 많은 물질로 체내에서 다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밝혀지고 있다. 다만 같은 과당이라도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감미료로 사용하는 고과당이 정제된 물질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것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을 정도다. 지금 우리 역시 능동적으로 그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폐해를 막는 수밖에 없다. 불편한 진실은 은폐한다. 이토록 위험한 인공 감미료를 섭취할 필요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일부러 섭취하지 않으려 해도 캔에 담긴 커피나 홍차, 주스에까지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야 이들 감미료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 몇 개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음료를 마시는 일은 쉽지만 진정한 의미의 티타임은 되지 못한다. 커피나 홍차를 비롯해 차를 마시는 행위 본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단순한 수분 보충은 물론 열심히 일한 뒤 잠깐의 휴식을 갖기 위한 것이라면 차나 커피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휴식 시간은 시작된 것이고 그 행위 자체에 깊은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행위를 단순히 번거로운 수고쯤으로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안전한 마실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리어 일석이조가 아닐까. 물론 더 맛 좋은 차는 덤으로 딸려온다. 인공 감미료는 두려워해야 하는 물질인데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도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음료에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열량 제로 식품은 위험하다. 고과당 시럽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식이 공공연하게 확산되어 제조사도 긴장하게 될 것이다. 제조사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서 굉장한 힘이 있다.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그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파는 한 싸구려 음식들은 계속해서 생산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나 과자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어른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이 신체는 물론 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인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약한 몸으로 성장한다면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 인공 감미료가 든 식품을 청소년들에게 먹이는 일은 그야말로 범죄다. 아이는 지식이 부족한 만큼 스스로 규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이 생각하고 나서야 할 문제다. 특히 어른들은 음식에 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섭취하면 안 되는 탄수화물,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설탕은 식탁에서 말끔히 치워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쌀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배제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 신체는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필요하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분리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가운데 하나다. 단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앞서 말한 단순 탄수화물로 단일 탄수화물 혹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불린다. 다른 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양쪽 모두 분명 탄수화물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300식품이 바로 단순 탄수화물이다.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물질은 모두 단순 탄수화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섭취해서는 안 되는 탄수화물이다. 반면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다.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정제도가 낮은 곡물이나 콩, 감자 등의 뿌리 채소를 말한다. 쌀의 경우 3분도까지 도정한 현미가 적합하다. 밀가루라면 전립분이 좋고 콩도 가공하지 않은 것이 좋다.
함유된 프로테인은 이미 정제된 것으로 먹어도 나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온전한 알갱이 상태라도 설탕으로 조리하면 섭취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합 탄수화물의 특징은 소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따라서 흡수 속도 역시 느리다. 혈당치도 완만하게 올렸다가 다시 완만하게 내린다. 완만하게 올라간 혈당치가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가 다시 차츰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사다리꼴이 된다. 그래프의 사다리꼴을 플래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원이라는 뜻으로 지면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일직선을 이룬 후 다시 완만하게 내려오는 모양이다. 신영양학에서는 혈당치의 변동은 플래토가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사의 중심에 복합 탄수화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정제도가 낮으면 곡물이나 콩류의 온전한 알갱이에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 식이섬유가 손상되지 않은 채 다량으로 들어있다. 식이섬유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유형의 탄수화물을 가리킨다. 그 작용 덕분에 소장까지 포도당 흡수가 적절히 억제되어 혈당치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혈당치가 올라간 상태를 한동안 유지한 뒤 완만히 낮아지는 이상적인 형태가 실현된다. 결국 탄수화물 전체가 아닌 단순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고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서 복합 탄수화물이 적절한 것이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이것이 체내에서 분리되고 흡수되어 배설되는 동안 탄산가스와 물로 나뉜다. 그 최종 단계에서 탄산가스가 되어 배출될 때에도 물이 되어 나올 때에도 신체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클린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인체에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인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전통 요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식사의 중심에 둔다.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전통적인 식사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가 이 클린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합 탄수화물의 작용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해왔던 것이다. 위험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백미나 현미의 열량을 계산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방 역시 지금까지의 영양학 차원에서 보면 버터나 올리브 오일, 참기름, 그리고 위험한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간 마가린도 모두 1g당 9칼로리의 물질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 이후의 작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열량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작용이 있다. 따라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작정 따라하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만큼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신체가 기능하도록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까지 권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다이어트는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포도당은 복합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힘을 쏟아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감소해 우리 몸은 위기 상태에 놓이고 일단 간장에 축적해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을 분해해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평소 우리 몸은 포도당을 간장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일시 저장한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역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하고 반대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한다.
글루카곤 역시 췌장에서 분비된다. 위기를 대비해서 일부러 저장해 두었던 것을 꺼내 쓰면서까지 포도당을 만들려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포도당이 줄어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뇌 기능이 멈추어 끝내 죽고 만다. 일시적으로 저장해둔 글리코겐은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분해되기 시작한 지 13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드러낸다. 글리코겐을 몽땅 써버리면 이번에는 몸이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특수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것은 비상사태 중에서도 심각한 사태인 경우에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근육 속 단백질을 억지로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간장의 능력과 기술을 이용해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때 피하지방도 함께 분해되고 분해되어 만들어진 물질이 간장으로 흘러들면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긴다. 케톤체는 뇌가 포도당 이외에 유일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이것이 뇌의 포만 중추에 작용을 미쳐 배가 부르지도 않은데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식욕이 없어져서 살이 빠지는 것이다. 동시에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 간장에서 케톤체를 만들 때 초산이 발생한다. 매우 강한 산인 초산이 만들어지면 혈액은 산성을 띈다. 이때 신체는 위험한 상태임을 감지하고 항상성 기능을 작동해 뼈나 치아에 들어있는 칼슘을 분해하여 알칼리를 혈액 속으로 보내 중화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과정이 진행되면 우리 몸은 대단히 큰 부담을 2중, 3중으로 짊어지게 된다. 만일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케톤체 체질이 되면 신체적으로 불규칙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차츰 나빠진다. 결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멈추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케톤체 체질이 되어버리면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오기까지 2, 3개월이 걸린다.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해도 몸은 거기서 분해된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한다. 케톤체를 에너지로 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포도당을 넣어주어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포도당은 소모되지 못하고 피부 밑에 그대로 축적된다. 평생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면 몰라도 살이 빠졌다고 탄수화물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대부분의 포도당은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 버린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 현상이 찾아와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신체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생명이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 특별히 마련된 기술이다. 이를 무시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비상사태 때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억지로 바꾸는 것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다. 이 다이어트 방법을 실행하면 분명 일시적으로 체중은 준다. 하지만 체중 감소는 건강할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살을 뺄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 육류는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하나? 육류의 과잉 섭취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982년 미국 코넬 대학교 명예교수이며 40년 이상 영양과 건강 분야에서 식이요법과 암 연구에 헌신해온 콜린 캠벨 박사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를 통해 식습관과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보고서를 통해 동물성 식품의 과잉 섭취는 암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동물성 식품이 체내에 과도하게 들어오고 우리 신체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철저히 따르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원래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욕만으로 초보자가 가볍게 도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안이한 시도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